안녕하십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주환입니다. 오늘 그 역사 강좌의 주제는 위험한 역사 시간,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조지 오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의 주체, 주어는 누굴까요? 현재죠. 그래서 그 현재에 있는 주체가 과거를 지배하고 그것이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더 명확히 다음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과거, 현재, 미래는 편의상 만들어진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거이고 미래입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가 지나간 순간을 과거라고 개념을 붙여놓은 거죠. 미래는 현재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가 현재로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과 순간을 미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미래는 사실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대적 개념일 뿐이고, 그것의 실체는 시간 그리고 현재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진실, 그리고 그것이 진실 있게 만드는 진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 우리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런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사실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주요하게 저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물음의 주인과 주체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의 꼬리를 낳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하게 다룰 문제가 소위 고대사 또는 상고사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념상의 또는 역사학에서 학문적인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고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뿐만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사 또는 미국사, 서양사, 동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다 인류사, 역사입니다. 단 편의상 그 개념은 세분화되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 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역사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근대사나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사와 중세사, 근현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전체 속의 부분을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봤을 때 그것도 왜곡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구분되어 있는 편의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지식 이면에 있는 역사의 흐름과 행간을 읽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은 모래 속에 우주가 있다 또는 한 인간이 우주다라고 하듯이 한국사의 한 전체이자 한 부분인 소위 말해서 고대사의 한 영역을 갖고 우리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한 그런 물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2011년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2011년도 이후에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좀 이따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제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2011년도 역사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뀌기 이전에 쓰여진 소위 마지막 국정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교과서 맨 앞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지도에서 보면 고대 문명권을 네 군데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자, 문명 중심지 해서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네 군데 중심지를 그려놨습니다. 자, 고대 문명권이 네 군데였고 세계에서 그 중에서 문명 중심지가 또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 중심지를 기점으로 해서 파동으로,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라는 의미죠. 이 중심지의 파동, 연쇄 반응으로 문명이 없는 지역에 문명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도는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역사 교과서 맨 앞에 실려 있는 그 과정과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교과서가 어떠한 시각과 맥락과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함축적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명이 없는 야만의 지역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아메리카도 없고 오세아니아도 없고 그냥 또 나머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곳은 이미 지워져 버려 있죠. 그러나 여기에 그려져 있는 지역도
고대 문명권 이 네 군데로 제한된 곳 이외의 지역은 문명이 없는 야만의 공간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학과 인류학, 고고학에 의해서, 언어학에 의해서, 사회학에 의해서 밝혀진 우리 역사의 공간은 좀 이따가 사료에 근거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소위 말해서 한반도 내의 역사의 공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지만 현재의 영토와 역사적 공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외적인 역사,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의 공간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만주 또는 대륙 서쪽으로 포괄하는 지역이 우리 역사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은 문명이 없는 것으로 이 지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허 문명의 파장으로 우리 역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도 다 타 문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급받거나 수용돼서 이후에 문명이 전개됐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끔 그려놨죠. 자,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역사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해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로서 아무런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이 살인사건이 계획된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역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이 시기에 독자적인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공간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그것만의 독창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만의 고유한 문명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합류하고 그러한 인류 역사가 서로 교류하고 인류 문명에 기여해 왔던 것이 인류사의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한 것 자체가 원래 그러했던 바의 팩트를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밝혀진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를 볼까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이죠. 근데 그것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이 옛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에서는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고유명사로서의 나라 이름은 조선이죠. 그리고 조선은 서기전 2333년 또는 굳이 2333년이 아니어도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1차 사료 그리고 문헌 사료가 엄연히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유사는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국사 이련선사가 평생을 통해서 모은 자료를 취합해서 편찬한 겁니다.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던, 그리고 왕실에 있던 자료, 전국에 있던 사료들을 이분이 가장 왕성한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을 때 편찬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그 삼국유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편찬을 한 겁니다. 사서들을 모아서.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의문이 나는 것은 다 논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통해서 또 조선의 역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국통감, 그리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의 역사, 단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고고학 자료로도 문헌뿐만 아니고 확증돼 있습니다. 국내적인 고고학 역사학자들의 검증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전혀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허 문명이 있기 전, 그 전에 지금 중국은요 이미 일찍 탐원 공정을 통해서 황허 문명보다 앞서 있었던 요하 문명론을 내세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 문명이 조선의 문명의 원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국 학자들 입장에서도 겉으로 표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그러면 황허 문명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폐기해야 될 하나의 추론에 불과한 거죠. 그럼 요하 문명이 있고 그 요하 문명이 조선 문명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 뿌리의 원형에 해당하는 문명의 발상지였다라고 했을 때 그 문명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조선 문명이 있었던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족의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세운 거죠. 보통 자기 종족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조선 문명이 여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4대 문명,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 학계 또는 세계의 일반 상식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인가를 추적을 해봤더니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강점기에 도쿄 제국대학의 제국주의 역사학자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더 나아가서는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 이것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 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뿌리가 없거나 우리는 주체성이 없는 역사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 또 역사를 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나와 우리의 나아갈 바,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과 자존감을 갖는 것이 역사의 근본적인 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배워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배워야 될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또는 이 지도를 통해서 함축되고 상징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객체화된 대상을 이 역사 교과서가 그대로 내포하고 반복하고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지 오웰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과거를 지배해버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맥락과 행간이 역사 교과서에서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인지하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역사관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 나의 사상과 나의 감각과 나의 역사관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역사관인 거죠.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두 번째 지도입니다. 자, 잠시 볼까요? 이 지도를 이 교과서에 싣기까지는 누가 이런 지도를 싣자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검증을 합니다. 전체 역사 교과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국민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넣을 때는 그것을 넣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 인정하고 합의해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만만치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한족 문화권, 중화 문명권,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화남과 동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족 문화권의 변방 문화, 독자적인 문화가 없는 한족의 한 주변 문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조선 문화권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쪽 문화권 또는 뭐 한족 문화권 또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역사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남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내 삶이 당당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시각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나는 거기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와 같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런 지도들을 그냥 봅니다. 왜? 이런 가치관과 사상, 이런 역사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지도가 수십 년간 교과서에 실려서 공부하고 지금도 이러한 관점의 역사서술을 하고 있어도 무감각해질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객체의 역사가 되는 거죠. 주체가 아닌 역사. 그러면 역사 교과서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미래를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과서의 머릿말의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주체성은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없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용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저의 해석일까요?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명의 발생 그 지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글인데 이 글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봤지만 이 짧은 글이 그야말로 역사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볼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글을 쓸 때 개인이 쓰는 글에서도 하나의 수사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에 먼저 달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뒤에 서술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통용되고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 사용의 여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문자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어떤 역사관일까요? 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다. 그 흐름을 봤을 때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역사를 지금 세계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5,0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5,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시대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5,000년이라는 역사로 제한되고 있죠. 그런데 세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250만 년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년 전에. 그러면 250만 년의 역사 속에서 5,000년의 역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느 지점에 있어야 할까요? 더 우측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5,000년을 제외한 인류사는 역사에서 제외되고 사라지는 기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만 년 전 또는 260만 년 전이라고 역사학에서 이야기를 세계학계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새로운 화석이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1월 달에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세계적인 학회지에 게재가 돼서 그 화석에 따른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인류사가 330만 년 전으로 더 소급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또 몇십만 년이 소급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굴,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이거는 계속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내용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는 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문자 사용의 여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되면 점점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330만 년 전으로 이미 세계 학회에서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한 지금에서 5,000년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99.9999의 기간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고 굴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개념이 나온 것은 19세기 유럽이 제국주의화 되면서 나온 고고학의 개념입니다. 자, 모든 개념, 사상은 그 개념과 사상, 주장, 이론을 낳게 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당시에 유럽의 역사학에서 새로운 고고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자,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단 군사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의 군사력이 막강했죠.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식민 정책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문명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끊어놓는 거죠. 그리고 유럽 문명이 나머지 지역의 야만 지역을 문명화했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도그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문자를 기준으로 한 개념을 만들어서 고고학이 그것을 유럽과 미국 고고학 역사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고학에서 예를 들어 많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에서 역사학과 구분되는 학문적인 편의에 의해서 선사와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고학의 일정한 편의적 개념에서 쓰여져야 할 부분인 거지 역사학에 적용할 개념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는 이미 서구에서도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역사학에서는 일정한 고고학적 편의에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역사를 분류할 수 있는 시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석기 또는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문화 속에 인류사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그런데 그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류사를,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뭐냐 하면 역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자체를 찾지 못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류를 객체로 만들고 도구를 주체로 만든 그런 물질 문명의 사상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역사 시대는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이후를 말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론의 주장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에도 문자가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아까 이것이 문명의 발생에서 문명이 없었던 지역으로 우리 역사의 공간을 분류했고 나머지 역사의 공간도 야만의 역사로 규정을 했는데 청동기 시대 이후에야 문명이 발생하고 그 문명이 발생한 것이 문자 사용이고 그 문자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고 라고 하는 이미 학문적으로는 사라지거나 또는 비판받은 지 오래되어 있는 개념을 그대로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더욱더 참 역사학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 앞에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말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지고서 역사를 얘기하는 나라는 이미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것도 이미 서구에서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이 더 희한합니다.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정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오래 봤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의 공간이 한반도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 신석기 시대 유적지 보면 우리 역사의 공간으로 당연히 포괄되어야 될 대륙의 영역이 그 사실이 사라져버려 있습니다. 한반도 내로 국한되어 있죠. 그러면 청동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고 서기전 24세기 그리고 서기전 24세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것은 만주나 대륙뿐만 아니고 고조선이 포괄하고 있던 공간적 범위 내에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도 이미 70년대 24세기 경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고고학 유물까지 다 발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청동기 유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석기, 신석기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본다고 했을 때 제외되어 있습니다. 반도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고고학 한국 고고학 강의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2010년도 판입니다. 근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그 인류사의 흔적과 자취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 강의에 실려 있는 지도도 역시 한반도로. 그런데 또 이제 그 역사 교과서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지도를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우리 역사의 공간이 한반도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여하고 고구려가 한반도를 벗어난 대륙에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 타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부여와 고구려가 구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는 이 한반도 내에 있다가 어느 시기에 대륙으로 진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것은 부여와 고구려가 이쪽을 무대로 해서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까지 포괄하고 있었죠. 한반도 북부까지. 자, 우리가 부여와 고구려가 우리 역사의 공간으로, 우리 역사의 맥락으로, 우리 민족사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이쪽 공간이 조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을 이루고 있던 부여와 고구려가 우리 역사의 뿌리로 또는 우리 역사의 맥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과정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이 지도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여와 고구려를 말하기 이전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한 것은 이때서야 비로소 나라가 성장했다는 거지 그 전에 고조선의 역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가 느닷없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이쪽 부분을 볼까요? 자, 백제, 가야, 신라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지도가 아니고 우리 역사의 공간이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반영한 지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1차 사료와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복원한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밝혀진 지도 상당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또는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국내외 학계에서 일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증하고 주장을 하면 역사 교과서는 이런 주장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장만 담아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서로하고 닫아놓는다고 한다면 역사 본래 본연의 성격에서 벗어난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도 국정교과서를 써왔습니다. 형식만 검정 교과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정 교과서를 검정하고 관장하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관이죠. 정부기관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통해서 검정 교과서를 관장하고 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8종, 중학교 9종, 17종의 국정교과서를 다시 한 종의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이런 맥락들이 왜 역사학적인 방법,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처럼 기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의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각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맥락을 만들어낸 시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대일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가 한국사의 원형을 파괴한 그 역사적 맥락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그 역사관, 그 제국주의 역사관, 황국사관이 전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해체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에 있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2명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대일항쟁기 때 조선인 최초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당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제국주의 역사학자인 스다 소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의 제자가 되어서 활동한 역사학자 아닌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병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에서 해방될 때까지 조선 총독부에 충성을 다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 위기에 처했었죠.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런데 반민특위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제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병도가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성제국대 학의 그 맥락 속에서 건립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교수가 되고 대학원장이 되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사학과에 자기 제자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학술원 원장이 되고,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는 자문위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게 되죠. 학계에서. 그런데 정권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자가 소위 말해서 해방 이후에도 조선사 편수의 역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병도와 함께 역할을 했던 신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둘 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 친일행위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이병도와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에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태두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병도가, 고려대학교는 신석호가 태두가 되면서 이 두 친일파의 핵심들이 한국사의 맥락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추구한, 이 사람들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배운 역사과는 평생을 통해서 바뀌기가 힘듭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병도와 신석호는 그 당시 조선총독부 또는 그 이전에 일제사학자로부터 배워왔던 역사관과 가치관을 자기가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에서 설정했던 이와 같은 주제들을 그대로 전혀 변함없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 역사, 첫 번째 볼까요? 한국 역사는 짧았고 영역은 좁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실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역사는 없던 것이 되는 거죠. 영역도 원래의 영역에서 한반도로 축소를 해버렸죠. 자,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자, 아까 첫 번째 지도에서 중국의 문명의 영향으로 주체성이 없는 역사, 민족으로 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역사 교과서의 맥락을 보면 아까 지도에서 표상한 바 구체적으로 철기 시대 이후에 문자가 사용됐다, 철기 시대 이후에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철기를 보급해 준 것을 중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서기전 5세기경부터 철기가 사용되었다라고 앞에 얘기하면서 그 뒤로 가면 본격적으로는 중국에서 내려온 위만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때로부터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이런 맥락들이 대단히 교묘하게 감춰지겠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권위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학위를 주는 주체죠. 또 그 사람들은 많은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모든 기관에 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한국 민족은 주체성이 없어 타민족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야 발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내가 식민사학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민족은 주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과 지배를 통해서 우리 문명이 이후에 발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있는 것은 6번, 7번입니다. 결론이.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그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은 일본이고, 그리고 한반도 북쪽은 반도사에서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을 통해서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됐고, 남쪽은 바로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 또는 요즘 여러 가지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갖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의 맥락 자체는 어쨌든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이 영향을 주고 일본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맥락인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일본의 조선 통치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치밀하게 우리 민족의 앞부분의 역사, 첫 단추부터 주체성이 없는 타율성의 역사, 정체성의 역사, 그리고 결국은 중국과 일본의 지배는 대단히 필연적이고 한국 민족이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지금 19세기, 20세기는 중화시대가 가고 일본의 대공영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이러한 도그마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대전제와 핵심 명제는 명시하지 않지만 절대적인 도그마와 정설로 우리 역사 교과서에까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5가지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단군 조선은 역사가 아니다, 신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런데 원래 그 대일항쟁 이전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 단군이 우리 민족의 그 시조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일항쟁기의 조선 총독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결국에 가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불행하게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과 별개인 것으로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언론을 통해서도 또는 그들의 저작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대표적인 교양서, 개설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위만이 고조선을 통치하면서 고조선은 비로소 국가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서기전 194년도에 고조선으로 와서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고조선은 국가적 실체가 아니고 원시적인 종족 상태였는데 위만이 통치하면서 그때 비로소 국가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도구마가 된 겁니다. 절대적인 정설, 부동의 정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이 위만이 최초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80년 만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서기전 2400년에서 위만이 조선으로 넘어온 것, 위만은 중국에서 조선으로 망명한 중국의 유이민이죠.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를 만든 형성한 인물이 아니고 중국에서 유이민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도시켜서 우리 역사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최초로 만든 인물로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로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80년 만에 망했기 때문에 국가로, 이것도 참 말이 그래요. 성장했다. 애매모호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한 나라가 고조선을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 통치기관인 한사군을 한반도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은 중국과 일본의 지배로 한국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4번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일본의 지배, 임나일본부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9세기에 일본에서 정한론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조선을 정벌하자. 그 이후에 소위 일본 근대 역사학의 최초로 수립한 근대 역사학의 이론이 임나일본부설이에요. 고대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이 조선의 남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지배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그 맥락을 알 수 없게끔 모호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맥락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간의 이면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4세기에서 6세기에는 당시 일본을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그 하나의 국가 통치 형태를, 중앙 집권 형태를 이루고 있던 국가가 아니었고 일본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을 가진 것도 8세기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 기록에는 서기전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가야도 서기 후 42세기경에 건국돼서 그야말로 이 철 생산을 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기록을 인정하게 되면 4에서 6세기에 야마토의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김부식의 창작이다 라고 하는 논을 만들었는데 그 논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주 눈치채지 못한 방식으로 해서 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오면 그걸 덮느라 바쁩니다. 사실 왜곡하기가 바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중앙일보 2012년 9월 18일 날 기사에 나온 건데,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의 주장입니다. 뭐냐면 경기도 교육청의 역사교사 17명이 우리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으니까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고조선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조선 개국 신화는 여전히 신화적 범주에 속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라고, 이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주장을 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99.9999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5,000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자가 있기 이전에 역사가 존재했었죠, 객관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역사는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그 당대의 세계관과 우주관, 역사관, 그리고 사상, 감각,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허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편견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레빗 스트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화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역사학자로 불리기를 원한다. 신화를 평생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역사의 원형이다 라는 것을 이 양반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것을 신화의 형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응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집단적인 기억이 되고 집단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그 진리성은 오히려 한 사람이 기록한 것보다 더 엄밀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를 버린다고 한다면 신화가 역사적 사실의 원형인 건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주장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또 어떤 조직입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라고 만든 국가기관이에요. 매 수백억씩, 지금까지 2천억대가 넘는 국민 세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신화가 전하는 내용과 역사적 배경은 엄격히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명령 지침을 내립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뭡니까?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선사 편수의 역사학을 그대로 확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이들을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막강합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엄격하게 여기에 파견되는 겁니다. 여기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볼까요? 송호정 교수는 누구냐 하면 한국교원대에서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수예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고 고조선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이 송 교수가 쓴 글들이 제일 많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어린이들이 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보면 이름은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도 대표적인 저작들 보면 송호정 교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고조선 박사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대표작이 2개가 있어요. 자기 박사학위를 단행본으로 냈고 또 하나는 단군 만들어진 신화. 제목 자체가 단군 만들어진 신화 아닙니까? 신화도 그냥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신화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분리하는 거죠. 그런 책을 내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해줍니다. 단군조선은 신화의 영역일 뿐 역사 연구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근데 학문은 잘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다른 주장과 논거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단군 만들어진 신화. 이거는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낸 책에서 그게 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대표작이 이건데,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단군과 관계된 단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다. 그리고 신화와 역사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문적으로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역사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지금 그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 특강 대학생들이 쓰고 있고 스테디셀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단군 신화에 의거해 기원전 2333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참 말이 좀 그렇죠. 설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기년은 어디까지나 고려 시기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기원이 중국에 못지않게 이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일 뿐이며,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하기도 한다, 뿐이다. 그래서 그 원래적인 가치와 역사적 의미 자체를 잘라 말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역사적 사실에서 분리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역사학이 아닙니다. 문헌에 근거해야 역사학이죠. 고고학 자료에 근거해야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만들어진 배경들이 결국에 가서는 역사학은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통해서 그 발자취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입니다. 결론을 또는 연역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실들을 규정하면 그건 역사학의 방법에서 벗어난 거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역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특성이 강한 것이 역사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파형 동검인데 고조선의 영역을 밝혀주고 있는 중대한 표지 유물입니다. 아까 그 지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런 그 청동 거울, 그리고 고인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고인돌만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40% 이상이 우리 역사 공간에 있습니다. 많이 파괴됐지만. 근데 그것을 다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 자체를 축소하기 바쁘죠. 비파형 동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반도 내에 그 중국 식민지였던 한사군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주장을 펼친 거죠. 이거는 아까 그 이병도가 쓴 국사대관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만리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북부는 나중에 예를 들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이 통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남부인데 이 남부가 삼국사 또는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는 기록들을 부정하고 도달한 것이 결국, 자,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 당대 그 일연이 생존했을 당시에 존재하던 위서나 고기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서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서에 이런 말이 있다, 고기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유세민경 아까 그 그림으로 보셨는데 이 단유세민경은요 아직도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래전 시기에 어떻게, 자 볼까요? 21.2cm의 원 안에 약 1만 3천여 개의 원과 선이 0.3mm인 간격으로 채워져 있다. 선과 골의 굵기는 약 0.22mm, 골의 깊이는 0.07mm 정도이며 한 곳도 빈틈없이 절묘하게 새겨져 있다. 이 정도의 정밀한 제도 작업은 현대의 제도 기구를 갖춘 제도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세계적인 불가사의예요, 아직도. 근데 우리 민족이 그 오랜 서기전, 아주 그 뭐 10여 전 서기전 뭐 15세기, 16세기 점점 앞당겨 가고 있지만 이런 유물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원을 못하다가
몇 년 전에서야 카이스트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국대인가요? 거기서 이제 복원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원형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 다시 그 지도로 이제 돌아가서 바로 앞부분을 봐야 되겠군요. 이겁니다. 여기 백제, 가야, 신라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쪽에 그 일본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을 살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역사를 인정하게 되면 백제와 신라, 고구려는 다 어디서 나왔냐면 조선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영역 지도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나라들인데 만약에 서기전 1세기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서기전 24세기경 조선은 더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공간과 시간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또 이 백제와 가야, 신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역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거보다 다 수백 년씩 뒤로 밀어놨습니다. 4세기, 6세기 막 수백 년씩. 그때서야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원류가 대당 항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임나일본부설.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더 확대해서 명시하겠다라고 올해 4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여기를 지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실로 배우고 있어요. 일본의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도 계속 사실에서 벗어난다면 평화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역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맥락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이전의 역사학적인 방법에서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